내 가방에 마약을 숨겨날 감옥에서 죽게 만들고 보험금까지 챙기려 했죠. 그런데 어쩌죠? 당신이 넣은 그 마약이 지금 어머니 가방에서 나왔네요. 결혼기념 여행을 떠나는 날, 한서윤의 여행 가방은 세관의 집중 검사를 받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 탐지견은 시어머니 오혜숙의 명품 가방 앞에서 멈춰서고 남편 유민재의 얼굴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불과 14시간 전 서윤은 자신의 가방 안감에서 정체불명의 봉지를 발견했고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이 자신을 감옥과 죽음으로 밀어넣기 위한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울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가장 안심한 순간 인천공항 출국장 안쪽 보안 검색대 위에 흰 조명이 한서윤의 얼굴을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세관 직원이 검은색 여행 가방의 지퍼를 완전히 열자 유민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걱정스러운 남편처럼 서윤의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손끝이 닿기 전 서윤이 조용히 몸을 피했다. 안감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 아내가 짐을 혼자 쌌거든요. 민재가 재촉하자 직원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은 왜 내 가방 안감까지 봐야 한다고 생각해? 민재는 입술을 굳힌 채 괜한 오해받지 않게 확실히 하자는 거야 라고 답했다. 옆에 서 있던 오혜숙은 팔짱을 낀 채 혀를 찼다. 서윤아, 이런 데서까지 예민하게 굴지 마. 네가 떳떳하면 겁낼 게 뭐가 있니? 서윤은 시어머니의 반짝이는 악어 가죽 가방으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민재를 보았다. 그 말 어머니께도 똑같이 하실 수 있겠어요. 바로 그때 탐지견이 방향을 틀었다. 조금 전까지 서윤의 여행 가방 주변을 맴돌던 개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해숙의 가방 앞으로 달려가 앉았다. 해숙이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고 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서윤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은 채 낮고 또렷하게 말했다. 제 가방만 확인하면 된다고 누가 알려줬죠. 그런데 왜 어머니 가방에서 반응이 나올까요? 세관 직원 2명이 즉시 해숙의 양옆을 막아섰다. 해숙은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건 내 물건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어제 선물한 거예요. 라고 소리쳤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 가방은 해숙이 사흘 전 청담동 매장에서 직접 받아온 한정판이었고 가족단체 대화방에 영수증 사진까지 올리며 자랑했던 물건이었다. 민재는 잠깐 어머니를 보더니 곧바로 서윤에게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걱정하는 기색보다 계획이 어긋난 사람의 공포가 먼저 묻어났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른손 엄지로 재킷의 검은 단추를 한번 눌렀다. 단추 안쪽의 작은 불빛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영상과 소리가 정상적으로 저장되고 있다는 진동이 손끝에 전해졌다. 직원이 해숙의 가방을 건네받으려 하자 그녀는 손잡이를 놓지 않았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누군지 알아요. 내 아들이 유성홀딩스 대표예요. 직원은 흔들리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시면 현장에서 제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민재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았다. 출국장 입구 유리벽 너머, 대기구역 천장 카메라 멀리 서 있는 제복 차림의 사람들, 도망칠 길을 계산하는 눈이었다. 서윤은 그 시선을 보며 14시간 전 자신의 침실에서 맡았던 낯선 화학 냄새를 떠올렸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아직 완전히 믿지 못했다. 남편이 자신을 돈 때문에 죽음 가까이 밀어넣으려 한다는 사실을. 14시간 전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은 여행 준비로 어수선했다. 서윤은 평소보다 지나치게 친절한 민재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겼다. 그는 한 달 넘게 귀가 시간을 숨기고 전화를 피했으면서도 갑자기 결혼 5주년을 기념하자며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더 이상한 것은 짐을 대신 싸주겠다는 해숙의 고집이었다. 네가 요즘 회사 일로 피곤하잖니. 내가 며느리 챙기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해숙은 웃었지만 서윤의 속옷과 개인 서류가 든 서랍까지 마음대로 열었다. 서윤이 괜찮다고 하자 민재는 뒤에서 허리를 감싸며 속삭였다. 이번 여행만 다녀오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회사 일도 정리되고 당신 아버님이 남긴 지분 문제도 내가 깔끔하게 처리할게. 그 말 속에서 서유는 이상한 단어를 붙잡았다. 지난주 민재는 여행자 보험 서류라며 여러 장의 서명을 요구했고 그중 한 장에는 자신이 장기간 연락 두절되거나 법적 판단을 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가 재산 관련 권한을 대신 행사한다는 문구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서윤이 서명을 미루자 그는 웃으며 당신은 왜 남편을 범죄자 취급해라고 했다. 그날 밤 서윤은 가방을 다시 정리하려고 바닥에 내려놓았다가 안감 한쪽의 바느질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검은 실 사이에 회색 실 한 줄이 섞여 있었고 손가락으로 누르자 안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서윤은 가위를 들었다가 멈췄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손잡이가 흔들렸다. 그녀는 먼저 휴대전화로 바느질 부분을 촬영하고 가방 전체와 방안 시계를 한 화면에 담았다. 그제야 손톱깎이의 작은 칼날로 실밥 하나를 조심스럽게 끊었다. 벌어진 틈 사이로 투명한 진공 포장지가 보였다. 안에는 흰색에 가까운 결정 형태의 물질이 여러 겹 밀봉되어 있었다. 서윤은 손을 떼고 그대로 뒤로 물러났다. 목구멍에서 비명이 올라왔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민재가 했던 말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이번 한 번만 막아주면 회사가 살아. 장모님 쪽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건 형식뿐이야. 부부끼리 돈을 따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녀는 민재의 세금 체납을 대신 정리했고 해수기 투자 명목으로 잃은 돈도 갚아주었으며 회사 직원들의 밀린 급여까지 자신의 배당금으로 메웠다. 그때마다 스스로를 위로했다.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그러나 가방 안의 봉지는 돈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이름과 여권, 신체 남은 삶 전부를 한 번에 빼앗기 위한 물건이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이 숨겨둔 오래된 명함을 꺼냈다. 법무법인 현율의 파트너 변호사 강태준. 2해 전 그는 민재의 회사 장부를 검토한 뒤 당신 남편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악용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경고했었다. 서유는 그를 모욕하고 연락을 끊었다. 태주는 3번째 신호가 끝나기 전에 전화를 받았다. 한서윤 씨, 잠에서 막 깬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는 듯했고 뒤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자 태준이 낮게 물었다. 민재가 또 돈을 요구했습니까? 서윤은 겨우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 출국하는 제 가방 안감에서 이상한 봉지를 발견했어요. 전화기 넘어가 잠잠해졌다. 태준의 목소리는 곧 차갑게 가라앉았다. 만졌습니까? 포장지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실밥만 조금 열었어요. 사진은요, 가방 전체와 시간까지 찍었어요. 태준이 짧게 숨을 내쉬었다. 지금부터 아무것도 더 하지 마십시오. 민재 씨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아는 척하지 마세요. 서유는 자신도 모르게 비웃었다. 또 명령하네요. 당신은 언제나 내가 아무 판단도 못하는 사람처럼 말했죠. 태준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뒤 그의 말투가 달라졌다.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제 경고를 듣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당신을 몰아세웠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과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문 잠그고 누구도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제가 신고 절차를 연결하겠습니다.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울고 싶지 않았고 특히 태준 앞에서는 더 그랬다. 신고하면 저 사람들은 바로 빠져나갈 거예요. 회사 장부도 없애고 보험 서류도 바꿀 거예요.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먼저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복수하려고 움직이면 당신까지 위험해집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해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재야, 그 애 잠들었는지 확인해봐. 서유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화면을 뒤집어 침대 밑으로 밀어넣었다. 태준이 아주 작은 소리로 스피커를 끄고 그대로 두세요라고 말했다. 서유는 드레스룸 불을 끄고 침실로 가 이불 속에 누웠다.
잠시 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민재가 들어와 침대 옆에 서더니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서윤은 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민재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그녀의 엄지손가락을 화면에 대려 했다. 서윤이 잠결에 뒤척이는 척 손을 감추자 그는 낮게 욕을 삼켰다. 곧 해숙도 들어왔다. 비밀번호는 알아냈어. 지문이 안 돼요. 내일 공항 가기 전에 약 먹여서라도 열어봐야겠어요. 괜히 흔적 남기지 마. 가방만 통과하면 끝이야. 현지에서 잡히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뿐이잖아.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 위임장부터 받는 거. 민재가 작게 웃었다. 안 매달리면 더 좋죠. 보험금 나오고 아버지가 남긴 지분도 정리되고. 해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래도 네 아내였어 라고 말했다. 민재의 대답은 너무 빨랐다. 아내가 아니라 채권자였어요. 나를 볼 때마다 실패한 인간 취급했잖아요. 서윤은 눈을 감은 채 손톱으로 손바닥을 찔렀다. 자신이 그를 불쌍히 여겨 건넨 모든 돈이 그의 머릿속에서는 모욕으로 바뀌어 있었다. 두 사람이 방을 나간 뒤에도 서윤은 한참 움직이지 못했다. 침대 밑 전화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통화는 끊기지 않았다. 서윤이 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를 꺼내자 태준의 첫 마디는 질문이 아니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그 짧은 말에 서윤의 눈물이 처음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방금 들었죠. 전부 들었습니다. 통화 기록은 보존하겠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봉지를 누가 넣었는지, 언제 넣었는지 연결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윤은 화장대 위 작은 보석함을 열었다. 안에는 행사 때 사용하던 초소형 촬영 장치가 달린 검은 단추가 있었다. 그녀는 예전에 회사 내부 횡령 제보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보안팀과 함께 테스트했던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걸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저 사람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새벽에 가방을 다시 확인하러 올 거예요. 위험합니다. 도망치면 저들은 증거를 없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하겠죠. 태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당신이 미끼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는 늘 내가 미끼였어요. 다만 저만 몰랐던 거죠. 이번에는 제가 알고 선택할 거예요. 긴 침묵 끝에 태준이 말했다. 좋습니다. 대신 혼자 결정한 방식으로 증거를 옮기거나 없애지 마세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담당자와 연결하겠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되 법 안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어 태준은 건물 관리업체 직원처럼 보이는 짙은 회색 점퍼를 입고 펜트하우스 서비스 통로로 들어왔다. 서윤은 현관 카메라 기록에 남지 않는 비상점검 동선을 알려주었다. 그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서윤의 얼굴보다 가방을 먼저 보았고 그 순간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태준은 이를 알아차리고 걸음을 멈췄다. 다친 데 없습니까? 뒤늦은 질문이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태준은 장갑을 끼고 직접 물건을 만지지 않은 채 촬영 상태와 주변 흔적을 확인했다. 곧 영상통화로 연결된 담당자가 시간과 장소, 가방의 상태를 차례로 확인했고 서윤은 자신이 발견한 과정과 실밥을 건드린 범위를 사실대로 설명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민재가 준비해둔 서류 파일을 태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여행자 보험처럼 보이는 계약서 외에도 세 종류의 생명보험 조건부, 주식 의결권, 위임서 연락 두절 시 재산관리 권한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문서가 섞여 있었다. 태준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이 서명 본인이 한 겁니까? 일부는요. 나머지는 전자서명처럼 보이지만 저는 승인한 적 없어요. 마지막 장에는 해외에서 구금될 경우 법률 대응과 자산 관리를 남편에게 일임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서윤이 씁쓸하게 웃었다. 감옥에 간 아내를 구해주는 남편 역할까지 준비했네요. 태준은 문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구하려는 게 아니라
갇힌 사람의 손에서 열쇠를 빼앗으려는 겁니다. 증거 보존 절차가 끝난 뒤 담당자는 가방과 물건의 상태를 통제 아래 두고 다음 행동을 협의했다. 서윤이 예상한 대로 민재와 해숙이 다시 들어와 봉지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두되 그녀가 직접 손대거나 임의로 옮기는 일은 없게 해야 했다. 태주는 반복해서 위험성을 설명했지만 서윤은 출국장까지 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민재는 이미 제 이름으로 신고를 준비했을 거예요. 제가 공항에 나타나지 않으면 가방을 바꿔서라도 증거를 없앨 겁니다. 태준이 물었다. 그곳에서 그들이 무너지는 걸 직접 보고 싶은 겁니까? 서윤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은 너무 정확했다. 그녀는 해숙이 자신을 촌스럽다며 비웃던 저녁들, 민재가 투자자들 앞에서 아내의 돈을 자기 능력처럼 말하던 순간들, 자신이 사과하지 않아도 될 일에 매번 먼저 고개 숙였던 시간을 떠올렸다. 네, 보고 싶어요. 태주는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절차보다 앞서면 저들이 당신을 공범으로 끌어내릴 구실이 됩니다. 서윤은 검은 단추를 재킷에 달았다. 그러면 끝까지 찍을게요. 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누구에게 신호를 보내는지. 태주는 그녀를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결정한 겁니다. 저는 그 결정이 당신을 파괴하지 않도록 옆에서 막겠습니다. 새벽 4시 17분 침실 문이 다시 열렸다. 서윤은 욕실에 들어가 샤워기를 틀어놓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검은 단추의 카메라는 반쯤 열린 문 사이로 드레스룸을 향했다. 민재가 먼저 들어와 가방을 바닥에 눕혔고 해숙이 작은 재봉 도구를 꺼냈다. 실밥이 조금 벌어졌는데 해숙이 속삭이자 민재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원래 이랬을 거예요. 서윤은 바느질 같은 거 자세히 안 봐요. 그는 안감 속 봉지를 손끝으로 눌러 위치를 확인한 뒤 만족스럽게 웃었다. 공항 쪽에도 익명 제보 넣었어요. 검은 가방 회색 안감 오른쪽 모서리. 정확히 보게 될 겁니다. 정말 거기서 잡히면 우리한테 연락할까? 민재는 지퍼를 닫으며 대답했다. 처음엔 화내겠죠. 하지만 현지 구치소에 하루만 있어보면 달라져요. 살려달라고 울면서 위임장에 서명할 겁니다. 끝까지 버티면 보험금 받으면 되고요. 해숙은 웃으려다 입술을 떨었다. 혹시 일이 꼬이면 민재는 어머니의 명품 가방을 힐끗 보며 말했다. 꼬일 일이 없어요. 모두 서윤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욕실 거울 속 서윤의 눈에서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녀는 그제야 분명히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온 것은 가족이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조금씩 해체해온 범죄의 방이었다. 이제 문을 닫고 나갈 차례였다. 새벽 4시 40분 유민재와 오해숙이 침실을 빠져나가자 한서윤은 샤워기를 잠갔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이 귓속을 아프게 눌렀다. 그녀는 욕실 문을 열기 전에 재킷 단추를 2번 눌러 촬영 파일이 외부 저장 공간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했다. 화면에는 전송 완료를 알리는 작은 표시가 떠 있었다. 방금 전 남편은 자신의 입으로 익명 제보를 넣었다고 말했다. 아내가 구치소에서 살려달라고 울면 재산 위임장부터 받겠다고 했고 끝까지 버티면 보험금을 받으면 된다고 웃었다. 이제 그것은 서윤의 기억 속 말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가 기록된 영상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는 안도하지 못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함께 살아온 남자가 자신의 죽음 이후를 저토록 자연스럽게 계산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서윤이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자 서비스 통로 쪽 작은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려다 멈췄다. 위로 하려고 손을 뻗는 대신 물 한 잔을 건넸다. 서윤은 잔을 받으며 말했다. 이제 충분하죠. 영상도 있고 서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잡아가게 해요. 태준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전송된 파일의 크기와 생성 시간을 확인한 뒤 조용히 말했다. 범죄를 계획한 정황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공항에 제보를 넣었다는 사실, 보험과 위임장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연결됐는지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더 있는지는 아직 확인해야 합니다.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그럼 내가 공항까지 걸어 들어가서 저 사람들이 마지막 단추를 누르는 걸 기다려야 한다는 거네요. 태주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요. 선택은 당신이 합니다. 다만 지금 멈추면 두 사람을 체포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체 구조는 남을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의 영상통화는 날이 밝기 전까지 이어졌다. 서윤은 같은 질문에 여러 번 답해야 했다. 가방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민재가 방에 들어온 횟수, 해숙이 가져온 재봉 도구의 모양 발견 후 자신이 직접 손댄 부분, 영상 파일이 저장된 위치까지 하나씩 설명했다. 질문이 반복될수록 그녀는 자신이 의심받는 것 같은 불쾌함을 느꼈지만 태주는 중간에 대신 대답하지 않았다. 통화가 잠시 중단되자 서윤이 날카롭게 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같은 질문을 계속하잖아요. 태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정렬하며 대답했다. 제가 대신 설명하면 나중에 당신의 진술이 제 영향을 받았다고 공격할 겁니다. 지금 불편한 절차를 견디는 것이 나중에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늘 절차를 사람보다 먼저 보내요. 맞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인정에 서윤이 입을 다물었다. 태주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 아버지는 증거를 잘못 다뤘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아무리 결백하다고 말해도 기록 하나가 비어있다는 이유로 끝까지 의심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말보다 보존된 시간을 믿게 됐습니다. 그게 당신에게 잔인하게 느껴진다는 것도 압니다. 서윤은 그가 과거를 이렇게 직접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2해 전 태준이 민재의 장부를 문제 삼았을 때도 그는 설명보다 경고를 먼저 했고 서윤은 그것을 오만으로 받아들였다. 태준은 다시 화면을 켜며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방식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공항까지 가지 않겠다고 하면 지금 보호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가겠다고 하면 당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수사관은 현장에서 확보된 물건을 임의로 다루지 않는 조건 아래 민재가 준비한 신고와 후속 행동을 확인하는 통제 절차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서윤에게도 필요한 범위까지만 설명되었다. 원래 포장물과 가방의 상태는 모두 기록되었고 이후의 이동은 담당자들의 지시와 감시 아래 이루어졌다. 서윤이 직접 봉지를 꺼내 시어머니의 가방에 넣는 일은 없었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가족들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잠시 뒤 해숙이 드레스룸에 두고 간 바느질 도구와 같은 회색 실이 발견되었고 그 실은 해숙이 운영하던 의류회사의 수선실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형태가 같았다. 결정적인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우연으로 넘기기 어려운 흔적이었다. 태주는 해숙의 한정판 가방 사진을 확대해 내부 구조를 살폈다. 두꺼운 안감과 분리 가능한 바닥판이 눈에 들어왔다. 서윤은 시어머니가 전날 그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서 자랑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해숙은 매장 직원에게도 맡기지 않고 직접 보관하겠다며 포장 상자까지 침실로 가져갔다. 태준이 물었다. 민재 씨가 어머니 가방을 만지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가 멈췄다. 어젯밤 식탁에서 가방이 무겁다며 들어줬어요. 그때 바닥을 손으로 눌러봤고요. 태준은 그 말을 기록한 뒤 말했다. 두 사람은 한편처럼 보이지만 이해관계가 완전히 같지는 않을 겁니다. 이 관계도 누르고카 5분 후기 듣네. 서윤이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은 같잖아요. 목적은 같아도 마지막에 책임질 사람을 정하는 순간에는 갈라집니다. 아침 7시 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가족처럼 식탁에 마주 앉았다. 해숙은 진주 귀걸이를 고르며 여행지에서 찍을 사진 이야기를 했고 민재는 휴대전화로 출국 시간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계속 서윤의 표정을 살폈다. 서윤은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민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어제 말한 서류 출발 전에 마무리하자.
해외에서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대신 처리할 수 있어야 하잖아. 그는 얇은 파일과 검은색 만년필을 서윤 앞으로 밀었다. 마지막 장에는 전날 보지 못했던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다. 본인이 장기간 연락할 수 없거나 수사기관에 구금될 경우 유성홀딩스 지분에 대한 의결권과 처분 협상 권한을 배우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윤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왜 하필 구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민재는 미리 준비한 듯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해외에서는 여권 분실만 해도 신원 확인 때문에 붙잡혀 있을 수 있대. 법무팀이 표준 문구라고 넣은 거야. 해숙이 곧바로 거들었다. 남편이 널 지켜주겠다는데 뭘 그렇게 따지니? 부부 사이에 도장 하나 못 맡길 거면 여행은 왜 같이 가? 서윤은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밤새 들었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되풀이됐지만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요. 서명할게요. 민재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서윤은 태준이 준비해준 펜을 꺼냈다. 펜 내부에는 서명 시각과 주변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있었다. 민재가 자신의 만년필을 사용하라고 하자 서윤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 펜이 손에 익어서 그녀가 이름을 적는 동안 민재는 숨조차 크게 쉬지 않았다. 서윤은 마지막 획을 긋고 서류를 밀어주며 물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은 제일 먼저 뭘 할 거야? 민재는 순간 굳었지만 곧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당신을 데리러 가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서윤은 손을 빼지 않았다. 카메라가 그의 표정과 대답을 모두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재는 아내의 침묵을 용서의 신호로 착각한 듯 몸을 가까이 기울였다. 이번 여행에서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하자. 회사도 곧 안정될 거고 당신에게 빌린 돈도 전부 갚을 수 있어. 서윤은 그의 손목에 찬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결혼 3주년에 자신이 선물한 제품이었다. 당시 민재는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거짓말했고 서윤은 축하의 의미로 시계를 사주었다. 실제로 그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며칠 뒤 그녀는 또다시 개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서윤은 남편이 자존심을 잃을까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당신은 내가 준 돈을 빌린 돈이라고 생각한 적 있어? 그녀가 묻자 민재의 미소가 희미해졌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궁금해서. 당신은 늘 가족끼리 계산하지 말자고 했잖아. 해숙이 신경질적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좋은 날 아침부터 돈 얘기 좀 그만해라. 네가 조금 도와준 걸 평생 생색낼 셈이니.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과거 같았으면 오해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소만 지었다. 맞아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요. 그 미소에 민재는 안심했지만 해숙은 잠시 서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서윤의 눈이 전날과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듯했다. 하지만 욕심은 경계심보다 강했다. 해숙은 완성된 위임장을 확인한 뒤 가방 속 깊은 곳에 넣으며 만족스럽게 입꼬리를 올렸다. 출발을 1시간 앞두고 태준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하 주차장 비상계단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서윤은 여권을 확인하겠다는 핑계로 방을 나왔고 민재에게는 통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두었다. 비상계단 아래에서 기다리던 태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는 서윤이 서명한 위임장의 촬영본을 확인한 뒤 입술을 굳혔다. 구금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우연히 여행 전에 준비한 문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카메라 원본이에요. 태준은 카드를 받지 않았다. 원본은 지정된 방식으로 바로 전송됐습니다. 이건 뭡니까? 별도 복사본이에요. 혹시 오늘 계획이 틀어지면 언론사와 투자자들에게 동시에 보내려고요.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구에게 예약 전송했습니까? 아직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취소하세요. 싫어요. 짧은 대답이 계단벽에 부딪혀 울렸다. 태준은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분노를 완전히 숨기지 못했다. 영상이 공개되면 공항에 있는 공범이나 회사 내부자가 즉시 증거를 지울 겁니다. 수사 대상자들에게 도망갈 시간을 주는 행위예요. 서윤도 한 걸음 다가섰다. 경찰이 저 사람들을 놓치면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돌려보내면요. 민재는 내 정신과 상담 기록을 이용해서 내가 망상 때문에 가족을 모함한다고 만들 사람이에요. 나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태주는 서윤의 어깨를 붙잡으려다 손을 내렸다. 그 작은 동작을 본 서윤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는 예전 같았으면 당장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변호사로서 자신의 판단을 따르라고 명령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계단 난간을 짚고 숨을 고른 뒤 말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걸 압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그 두려움을 무시했습니다. 민재를 계속 믿은 책임이 당신에게도 있다고 말했죠. 서윤이 차갑게 웃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틀린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왜 더 빨리 깨닫지 못했느냐고 묻는 건 진실을 밝히는 일이 아닙니다.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일이죠. 태주는 메모리 카드를 가리켰다. 그래도 이걸 공개하는데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통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준의 사과는 늦었고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지워주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상처 입었는지를 보고 있다는 사실만은 느껴졌다. 그럼 약속해요. 서윤이 말했다. 내가 위험하다고 판단해도 나를 강제로 끌어내지 않겠다고. 내 선택을 대신하지 않겠다고. 태주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즉시 생명이 위험해지는 순간에는 맞겠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한 뒤 메모리 카드를 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예약 전송은 취소할게요. 대신 원본이 안전하다는 걸 내가 직접 확인하게 해줘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려는 순간 서윤은 계단 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민재였다. 그는 서윤의 휴대전화가 식탁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직접 찾으러 내려온 듯했다. 태주는 아래층 방화문 뒤로 몸을 숨겼고 서윤은 급히 여권 지갑을 꺼내든 채 계단 중간에 섰다. 민재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나자 그녀는 놀란 척 눈을 크게 떴다. 왜 내려왔어? 민재는 계단 아래를 한번 내려다본 뒤 물었다. 누구랑 이야기했어? 호텔에 여권 영문 이름 확인하려고 전화했는데 신호가 끊겨서 내려왔어. 휴대전화는 위에 있던데. 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서윤은 잠깐 멈췄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회사용 전화기를 꺼냈다. 그것은 실제로 해외 지사와 연락할 때 쓰던 기기였다. 이걸로 했어. 당신이 내 휴대전화까지 검사해야 해. 민재는 그녀의 손에서 기기를 가져가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태준과의 연락 기록은 없었다. 서윤은 민재가 화면을 넘기는 동안 표정을 읽었다. 불안과 의심, 그리고 자신이 절대 들키지 않았다는 오만이 빠르게 교차했다. 미안해. 요즘 회사 일이 복잡해서 예민했나 봐. 민재는 전화기를 돌려주며 억지로 웃었다. 출발하자. 어머니, 기다리셔. 그가 먼저 계단을 올라가자 서윤은 아래층 방화문 쪽을 보지 않았다. 단 한 번의 시선도 민재에게는 신호가 될 수 있었다. 대신 남편의 뒤를 따라가며 조용히 물었다. 공항에 도착하면 당신은 계속 내 옆에 있을 거야. 민재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당연하지. 무슨 일이 생겨도 당신 혼자 두지 않아. 서윤은 난간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사랑을 약속했다. 차량이 한남동을 빠져나와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들어섰을 때 해숙은 뒷좌석에서 쉴 새 없이 여행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민재는 운전기사 옆자리에 앉아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서윤은 창문에 비친 그의 화면을 직접 보려 하지 않았다. 대신 재킷 단추를 작동시킨 채 목소리와 움직임을 기록했다. 민재는
공항 도착 30분 전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거는 척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 보낸 내용 그대로 처리하세요. 검은색 가방이고 오른쪽 안감을 보면 됩니다. 다른 쪽은 건드릴 필요 없어요. 강기론 건드릴 필요 없어요. 통화를 마친 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다정하게 웃었다. 피곤하지? 공항 라운지에서 좀 쉬어. 해숙은 자신의 가방 손잡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입국 심사만 끝나면 이제 고생도 끝이구나. 서유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렸다. 누구 고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해숙의 손이 잠시 멈췄다. 우리 모두 말이다. 회사도 잘 될 거고 너희 부부도 다시 좋아질 테니까. 서유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러면 좋겠네요. 이번 여행이 끝나면 누가 누구를 가족이라고 불렀는지도 분명해지겠죠. 민재가 거울을 통해 그녀를 바라봤지만 서유는 이미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뒤였다. 멀리 인천공항의 유리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려웠다. 실패하면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진실까지 민재의 거짓말 속에 묻힐 수 있었다. 하지만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태준의 말처럼 이것은 복수를 위한 무대가 아니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선택했으며 누가 죽음의 함정을 준비했는지 증명하는 장소였다. 출국장 앞에 도착하자 민재는 가장 먼저 서윤의 검은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서 꺼냈다. 그는 손잡이를 잡은 채 무게를 확인하듯 2번 들어 올렸다. 아무런 이상도 느끼지 못한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해숙은 자신의 명품 가방을 직원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어깨에 걸었다. 세 사람 뒤로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이동했고 서유는 그들이 담당자들과 연결된 인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오거나 눈을 맞추지 않았다. 출국장 입구에서 민재가 서윤의 허리를 감싸며 속삭였다. 긴장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서윤은 그의 팔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떼어냈다. 아니, 오늘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민재가 무슨 뜻이냐고 묻기도 전에 안내방송이 울렸고 해숙이 2 사람을 재촉했다. 보안 검색대가 가까워질수록 민재의 걸음은 빨라졌다. 그는 직원 1명과 시선이 마주치자 아주 작게 고개를 움직였다. 단축 카메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잠시 뒤 한 직원이 서윤의 탑승권을 확인한 후 검은 여행 가방을 별도 검사대로 옮겼다. 민재는 놀란 남편처럼 목소리를 높였지만 입가에는 감추지 못한 기대가 번져 있었다. 왜 제 아내 가방만 가져가는 겁니까? 무슨 제보라도 받은 건가요? 서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기다려온 함정의 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세관 직원이 검은 여행 가방의 지퍼를 끝까지 열자 유민재는 숨을 죽였다. 겉옷과 세면도구, 책 1권, 신발 주머니가 차례로 검색대 위에 놓였고 직원은 회색 안감을 손끝으로 눌러가며 모서리까지 확인했다. 민재는 걱정스러운 남편을 연기하면서도 이상할 만큼 구체적인 지시를 보탰다. 오른쪽 아래를 더 보셔야 합니다. 안감이 이중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직원이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자 그는 즉시 목소리를 낮췄다. 익명 제보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제 아내가 모르는 사이 누가 넣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서윤은 그 말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무언가가 나와야 한다는 초조함을 들었다. 직원은 작은 도구로 실밥과 바닥판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마지막 옷가지까지 흔들어 본 뒤 이 가방에서는 특이 물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자 민재의 눈동자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오해숙은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럴 리가. 해숙이 중얼거리자 민재가 급히 팔꿈치로 그녀를 막았다. 서유는 그 짧은 반응을 단축 카메라에 담으며 물었다. 어머니, 뭐가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탐지견이 서윤의 가방에서 몸을 돌려 해숙이 가슴에 끌어안고 있던 악어 가죽 가방 앞으로
달려갔다. 낮은 지짐이 출국장 소음을 가르자 주변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직원 2명이 해숙의 양옆을 막고 가방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해숙은 손잡이를 놓지 않은 채 소리쳤다.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오늘 아침 들고 가라고 준 거예요. 서윤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청담동 매장에서 직접 받아오신 가방을 제가 언제 드렸죠? 해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네가 안에 뭘 넣었는지 내가 어떻게 아니? 민재는 한순간 어머니를 보더니 곧바로 서윤에게 몸을 돌렸다. 그의 판단은 빨랐다. 계획이 무너졌다는 사실보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이 먼저였다. 서윤아, 솔직히 말해. 어머니 가방에 손댔어.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그녀의 손목을 붙잡으려 했다. 서윤이 뒤로 물러서자 제복을 입은 직원이 둘 사이를 막았다. 접촉하지 마십시오. 민재는 당황한 남편처럼 두 손을 들었지만 눈빛은 서윤을 위협하고 있었다. 가방이 검색대 위에 놓이고 내부 물건들이 하나씩 꺼내졌다. 지갑과 화장품, 파우치 약봉투, 실크 스카프 아래에서 두꺼운 바닥판이 드러났다. 직원이 판을 들어 올리자 안쪽의 얇은 공간에서 여러 겹 포장된 봉지가 나왔다. 해숙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민재는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걸음 떨어져 말했다. 어머니 가방에서 나온 겁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그 말을 들은 해숙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있었지만 어머니를 걱정하는 흔적은 없었다. 서윤은 그제야 태준이 했던 말을 이해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책임질 사람을 정하는 순간 갈라진다. 현장은 곧 통제되었고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의자에 떨어져 앉았다. 직원은 출국을 중단시키고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민재는 변호사에게 연락하겠다며 끊임없이 전화를 요구했지만 허용된 범위 안에서 통화한 뒤에도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그가 기대했던 누군가가 전화를 받지 않은 듯했다. 서윤은 말없이 재킷에 검은 단추를 풀었다. 작은 장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순간 민재의 시선이 거기에 박혔다. 그게 뭐야? 서윤은 가까이 다가온 담당자에게 장치를 건네며 말했다. 어젯밤부터 오늘까지의 영상과 음성이 저장돼 있습니다. 원본은 이미 별도 서버에 전송됐고 발견 당시 신고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민재가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가 우리 가족을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직원들이 그를 다시 앉히자 그는 서윤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당신이 가방을 바꿨잖아. 어머니한테 일부러 들게 한 거잖아. 서윤은 그의 분노 속에서 한 가지를 확인했다. 그는 원래 봉지가 자신의 가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 자연스럽게 전제하고 있었다. 내 가방에 무엇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녀가 조용히 묻자 민재의 입이 멈췄다. 당신이 방금 바꿨다고 했잖아. 나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어. 그런데 당신은 내가 무엇을 어디서 옮겼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네. 민재는 얼굴을 굳힌 채 시선을 피했다. 담당자는 그 대화를 기록했고 서윤은 더 이상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 만든 틈은 이미 충분히 컸다. 그러나 민재는 오래 당황해 있지 않았다. 그는 허용된 통화가 끝나자마자 태도를 바꾸었다. 아내에게 배신당한 남편처럼 어깨를 떨며 담당자에게 말했다. 제 아내는 오래전부터 불안 증세로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망상까지 했어요. 그는 회사 법무팀이 보낸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잠시 뒤 다른 직원의 기기 화면에 서윤의 과거 상담 기록 일부와 처방 내역이 나타났다. 그 자료가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 묻자 민재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미리 준비했다고 답했다. 서윤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 기록은 결혼 초기에 겪었던 공황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았던 내용이었다. 민재는 당시 그녀의 손을 잡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제 그는 그 약속을 흉기로 바꾸고 있었다. 민재는 한 장의 영상도 제시했다. 화면 속 서윤은 며칠 전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태준과 언쟁을 벌이며 당신들 모두 가진 걸 잃게 만들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영상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진 남의 돈으로 쌓은 것들 말이에요. 라는 문장 직전에 끊겨 있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와 강태준 변호사가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제 회사를 빼앗고 어머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겁니다. 해숙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 듯 아들을 바라봤지만 민재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서유는 즉시 반박하고 싶었다. 민재가 병원 기록을 불법적으로 가져갔다고, 영상이 잘려 있다고, 태준과 자신 사이에 부정한 관계는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숨을 골랐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민재는 그것마저 불안정한 사람의 행동으로 이용할 것이 분명했다. 담당자가 진술하겠느냐고 묻자 서유는 제 기기와 개정병원 기록, 접근 내역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제출한 영상도 편집본이 아니라 원본 파일의 생성 시간과 전송 기록까지 검증해 주십시오. 라고 답했다. 민재가 비웃듯 말했다. 봐요. 저 여자는 이미 모든 걸 준비했어요. 정상적인 아내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매일 촬영합니까? 서유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정상적인 남편이 아내 몰래 생명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고 구금될 경우 지분을 넘긴다는 위임장에 서명하게 합니까? 주변이 조용해졌다. 민재의 눈꺼풀이 떨렸다. 그는 서류가 단순한 여행 대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서유는 그 자리에서 계약번호와 서명을 요구받은 날짜를 말했고 자신이 승인하지 않은 전자서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했다. 해숙은 처음으로 민재에게 낮게 물었다. 보험이 여러 개라고 나는 하나라고 들었는데 민재는 이를 악물고 지금 그게 중요해요. 라고 답했다. 그 짧은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처음 생긴 균열을 더 깊게 벌렸다. 한편 강태준은 공항 안 별도 대기 구역에서 담당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서윤과 주고받은 모든 기록을 제출했다. 그는 변호사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숨길 수 있는 자료와 이번 사건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공식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했다. 누군가가 서윤과 자신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담당자가 두 분이 개인적인 관계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잠시 침묵한 뒤 과거에 감정이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한 행동은 모두 신고 이후의 법률 지원과 증거 보존을 위한 것이며 그 사실은 시간 기록으로 확인될 겁니다. 라고 답했다. 이 대답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들릴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감정을 부정해 신뢰를 잃는 대신 사실을 그대로 남기는 쪽을 택했다. 태준은 아버지가 누명을 썼을 때 주변 사람들이 선의를 증명하려고 과장된 거짓말을 보탰다가 오히려 사건 전체를 흐렸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꾸미지 않기로 했다. 담당자가 기기를 봉인하자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한서윤 씨가 제 판단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가겠다는 결정도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결정도 본인이 했습니다. 그 선택을 제 계획으로 축소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법률적 진술인 동시에 2해 전 그녀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권리를 돌려주는 말이었다. 서유는 1시간 가까이 혼자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커질수록 자신이 정말 모든 것을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밀려왔다. 민재의 말은 거짓이었지만 절묘하게 사실의 조각을 섞고 있었다. 우는 그녀가 상담을 펴둔 것도 사실이었고 태준에게 가족을 무너뜨리겠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었으며 증거를 준비한 것도 사실이었다. 진실과 거짓의 차이는 그 앞뒤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짧고 자극적인 장면을 더 쉽게 믿었다. 문이 열리고 담당자가 들어왔을 때 서유는 반사적으로 태준을 찾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담당자는 태준이 기기를 자진 제출했고 별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간 서유는
버림받은 듯한 감정을 느꼈다가 스스로를 다잡았다. 태준이 옆에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가방을 처음 발견한 시점부터 공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일을 다시 설명했고, 민재가 보안 검색 직전 특정 직원과 눈을 맞추며 고개를 움직인 장면도 말했다. 단축 카메라의 원본 영상에는 그 순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담당자는 익명 제보가 접수된 경로와 공항 내부 연락망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제보 내용에 가방색과 안감 위치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 중입니다. 서유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어깨에 힘을 조금 풀었다. 민재가 자신을 잡으려고 그린 표적이 오히려 그의 손가락 모양을 남기고 있었다. 몇 시간 뒤 조사실의 화면에 단축 카메라 영상 일부가 재생되었다. 새벽 4시 17분 민재가 가방 안감을 눌러 봉지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면과 해수기 회색실로 벌어진 부분을 다시 꿰매는 장면이 시간 정보와 함께 나타났다. 민재가 공항에 익명 제보를 넣었다고 말하는 목소리도 또렷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이 영상만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발견 이후 물건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동했는지, 해수계 가방에서 나온 물건과 최초 발견물이 같은 것인지,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는지 검증이 필요했다. 서유는 조급함을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든 이 집안 가든 그때 다른 직원이 들어와 공항에 접수된 익명 제보가 유성홀딩스 사내망과 연결된 기기에서 작성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정확한 사용자를 특정하려면 추가 분석이 필요했지만 민재가 주장한 우연한 외부 제보와는 거리가 멀었다. 민재는 즉시 회사 직원이 자신을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명의 보안팀 직원을 지목하며 최근 해고 문제로 앙심을 품었다고 설명했다. 준비된 이름이었다. 서유는 그 순간 민재가 단순히 자신의 체포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실패할 경우 대신 책임질 사람들까지 미리 정해두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내가 첫 번째였고 회사 직원이 두 번째였으며 필요하다면 어머니도 세 번째가 될 수 있었다. 해숙은 별도 조사실에서 아들이 자신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애써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자신이 소지한 약 봉투 사이에서 발견된 작은 영수증 하나가 상황을 바꾸었다. 영수증에는 민재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구입한 해외 통신 서비스와 익명 메일 발송 비용이 찍혀 있었다. 해숙은 그 영수증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담당자는 왜 그것이 그녀의 가방 안쪽 주머니에 들어 있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누군가가 봉지뿐 아니라 추적될 수 있는 비용 증빙까지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는 생각이 뒤늦게 떠올랐다. 마침 복도 너머에서 민재가 변호사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어머니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고 정리하세요. 나는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고 서유는 그걸 이용해서 함정을 판 거라고 밀어붙이면 됩니다. 해숙의 얼굴이 굳었다. 평생 아들의 실패를 대신 막아주었고 며느리의 돈을 끌어와 회사를 살렸으며 이번 일도 아들을 위해 시작했다고 믿었다. 그런데 민재는 이미 그녀를 버릴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해숙은 손가락으로 진주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목걸이 줄이 끊어지며 작은 진주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녀는 줍지 않았다. 대신 문을 두드리며 담당자를 불렀다. 아까 질문한 보험 서류요. 내가 아는 것과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시각 서유는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태준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휴대전화도 서류 가방도 없이 빈손이었다.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두 사람은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섰다. 서윤이 먼저 물었다. 당신이 감정이 있었다고 말했다면서요. 태준은 변명하지 않았다. 거짓말하면 더 큰 의심을 만들 것 같았습니다. 그 감정 때문에 나를 도운 건 아니고요. 태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는 당신이 다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건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한 일은 당신이 선택한 진실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안심하지 못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증명이었다. 그러나 태준이 자신의 기기와 기록을 전부 내려놓고도 그녀의 결정을 대신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 남았다. 서윤이 입을 열려는 순간 담당자가 급히 돌아왔다. 그는 해숙이 추가 진술 의사를 밝혔고 동시에 유성홀딩스 내부 서버에서 여러 개의 보험 계약과 서윤 명의의 전자서명 파일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민재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듣자 의자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모두 조작입니다. 한서윤이 내 회사를 빼앗으려고 만든 겁니다. 서윤은 유리문 너머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공항의 함정은 뒤집혔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는 가방 속 봉지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유성홀딩스 내부 서버에서 발견된 자료는 처음부터 하나의 범죄 계획처럼 보이지 않았다. 여러 보험사에 흩어진 계약서, 자문료로 처리된 송금 내역, 삭제된 전자우편, 서로 다른 날짜에 생성된 위임장 파일이 따로 놓여 있을 때는 그저 부실한 회사가 남긴 혼란스러운 흔적처럼 보였다. 그러나 강태준이 계약 번호와 작성 시각을 하나씩 맞추자 모든 선이 한서윤을 향해 모였다. 서윤이 해외에서 구금되면 유민재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장기간 연락이 끊기면 별도의 재산관리 권한이 활성화되며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보험금과 신탁자산이 민재에게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각 계약의 조건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정교하게 나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민재는 한 번의 사건으로 아내의 자유와 재산, 목숨 중 무엇을 빼앗게 되더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여러 갈래로 준비했다. 서윤은 화면을 보며 손을 꽉 쥐었다. 저 사람은 내가 어떤 상태가 되든 돈을 받게 만들어놨어요. 태주는 감정을 억누른 채 말했다. 그래서 구금이라는 조건이 중요했던 겁니다. 단순히 당신을 처벌받게 하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의사결정을 못하게 만든 뒤 회사와 재산을 넘겨받으려 했어요. 서윤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죽이지 못해도 상관없었던 거네요. 살아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면 됐던 거니까. 조사팀은 단축 카메라 원본과 공항 내부 기록을 함께 대조했다. 새벽 4시 17분 민재가 서윤의 가방 속 포장물을 손으로 눌러 확인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다. 몇 시간 뒤 공항에 접수된 익명 제보에는 검은색 가방의 오른쪽 모서리와 회색 안감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그 제보는 해외 서버를 거쳤지만 최초 접속 기록은 유성홀딩스 사내망에 연결된 단말기로 이어졌다. 출국장에서는 민재가 특정 직원을 향해 짧게 고개를 움직이는 모습도 남아 있었다. 그 직원은 처음에는 우연히 시선이 마주쳤다고 주장했지만 통화 내역에서 유성홀딩스 보안팀과 여러 차례 연락한 기록이 확인되자 말을 바꾸었다. 민재 측에서 의심스러운 여행객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정보에는 서윤의 여권 번호와 좌석 번호, 가방 내부 구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서윤이 물었다. 그 사람이 공범인가요? 담당자는 신중하게 답했다. 현재로서는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내부 절차를 우회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담 정도는 더 확인해야 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 같았으면 당장 누가 죄인인지 확정해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성급한 결론 하나가 민재에게 빠져나갈 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진실은 분노보다 느렸지만 제대로 쌓이면 훨씬 무거웠다. 오해숙은 결국 두 번째 진술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도 며느리를 의심했으며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관이 새벽 영상 속 그녀의 목소리를 들려주자 입술이 창백해졌다. 영상 속 해숙은 분명히 말했다. 가방만 통과하면 끝이고 서윤이 구금되면 위임장을 받으면 된다고.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워지자
그녀는 모든 책임을 민재에게 돌리려 했다. 나는 아들이 회사만 살리면 된다고 해서 도운 거예요. 저 물건이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몰랐어요. 조사관이 물었다. 며느리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대화는 왜 하셨습니까? 해숙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뒤 그녀는 민재가 회사 금고 외에 별도의 장소에 장부를 보관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서울 외곽의 회원제 창고에 오래된 의류 샘플과 함께 상자 하나를 숨겨두었고 비밀번호는 민재 아버지의 기일이라고 했다. 서유는 그 말을 전해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해숙이 아들의 죄를 참여해서 입을 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민재는 변호사에게 모든 실무를 어머니가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해숙은 조사실 유리문 너머 아들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저 아이를 살리려고 한 일이었어요. 서유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요. 어머니는 아드님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없애려 했어요. 해숙은 눈물을 흘렸지만 서유는 위로하지 않았다. 눈물이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회원제 창고에서 확보된 상자 안에는 이중 장부와 여러 개의 휴대전화 투자자 명단이 들어있었다. 유성홀딩스는 실제 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라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버티고 있었다. 민재는 해외 리조트 개발, 면세, 유통망, 친환경 물류 사업처럼 화려한 이름을 붙였지만 상당수 계약은 실체가 없었다. 서윤이 회사에 투입한 돈은 직원 급여와 사업 정상화에 쓰인 것이 아니라 폭발 직전의 부채를 잠시 가리는 데 사용되었다. 태준이 장부를 넘기던 중 한 항목에서 손을 멈췄다. 보안자문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큰 돈이 빠져나갔고 그중 일부는 공항 검사 절차와 여행객 정보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업체로 흘러갔다. 또 다른 일부는 익명 전자우편 서비스와 해외 통신 계정 구입에 사용되었다. 서유는 장부 속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다. 민재는 그녀가 투자한 금액을 대주주 대여금이 아니라 회사가 제공한 자문 서비스의 선급금으로 조작해 두었다. 회사가 무너지면 서유는 채권자가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받은 내부 관계자로 의심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내가 돈을 빼앗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사가 무너지면 책임까지 내 이름으로 돌리려고 했어요. 태주는 장부 한쪽을 가리켰다. 그래서 당신이 사라져야 했습니다. 살아서 장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이었으니까요. 서윤은 눈을 감았다. 자신이 회사를 살린다고 믿으며 보낸 돈은 민재에게 시간을 벌어주었고 그 시간은 그녀를 범인으로 만들 계획을 완성하는 데 쓰였다. 그날 오후 유성홀딩스 투자자단체 대화방과 몇몇 기자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료가 퍼지기 시작했다. 서윤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가방에 넣었다는 주장, 태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 과거 상담 기록까지 뒤섞인 문서였다. 민재 측에서 미리 준비한 여론전이었다. 회사 주가는 급락했고 투자자들은 본사 앞에 몰려들었다. 서윤의 휴대전화에는 해명을 요구하는 메시지와 욕설이 쏟아졌다. 그녀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단축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지금 원본을 보여주면 저들이 거짓말을 못해요. 민재가 직접 봉지를 확인하는 장면도 있고 어머니가 바느질하는 장면도 있어요. 태주는 단호하게 막았다. 영상이 공개되면 장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잠적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계정과 자산도 있어요. 서윤이 언성을 높였다. 그동안 나는 미친 여자, 불륜한 여자 가족을 함정에 빠뜨린 여자가 되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의 평판을 지키려고 전체 수사를 위험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태준의 말이 끝나자 서윤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또 그 말이네요. 당신에게 중요한 건 항상 더 큰 사건이고 나는 그 안에 있는 증거 중 하나죠. 태준은 입을 다물었다. 서윤은 메모리 카드가 든 봉투를 집어들었다. 당신이 내 입장이었다면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온 세상이 당신을 범인이라고 부르는데도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누명을 썼을 때 자신 역시 기자들 앞에서 모든 자료를 던지고 진실을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충동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증거를 없앨 시간을 주었고 아버지의 사건은 끝내 완전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서윤은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려다 본사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을 보았다. 여자는 유성홀딩스가 약속한 해외 개발 사업에 퇴직금을 넣었다고 했다. 남편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투자했지만 지금은 원금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윤의 얼굴을 알아보고 다가와 물었다. 대표 부인이시죠? 회사, 돈이 어디 있는지만 말해주세요.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보다 우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 말에 서윤의 발이 멈췄다. 기자회견을 열면 자신은 억울함을 일부 벗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민재와 연결된 사람들이 자금을 빼돌리고 서버를 지우면 이 여성과 수많은 투자자들은 영원히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서윤은 봉투를 가방에 다시 넣었다. 태준이 뒤늦게 본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기자들 앞이 아니라 재무자료 보관실에 앉아 있었다. 회견은 취소했어요.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 맞은편에 섰다. 서윤은 피곤한 얼굴로 덧붙였다. 당신 말이 맞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승리가 저 사람들 앞에서 민재를 망신 주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 돈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찾고 가능한 만큼 돌려줘야 해요. 태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 선택은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래서 한 거예요. 서윤은 처음으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방향을 정했다. 민재를 벌주는 일보다 그가 부순 삶을 되돌리는 일이 더 오래 남는 승리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장부 분석이 진행되면서 민재가 어머니조차 속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해숙은 서윤이 사라지면 가족명의 신탁과 보험금을 자신과 아들이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별도로 발견된 계약서에는 최종 수익자가 민재 한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해숙이 들고 있던 가방에서 문제가 된 물건이 발견될 경우 민재는 어머니가 며느리의 재산을 노리고 독단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할 준비까지 해두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익명 메일 계정의 결제 영수증과 해외 통신 서비스 기록을 해숙의 가방에 넣어둔 것이었다. 조사관이 계약서를 보여주자 해숙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민재가 나한테 이럴 리 없어요. 아정한지는 들어온 거 속내. 그러나 화면 속 서명과 메시지는 분명했다. 민재는 변호사에게 보낸 메모에서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 책임을 떠넘기기 쉽다고 적어두었다. 해숙은 의자 팔걸이를 붙잡고 몸을 떨었다. 잠시 뒤 그녀는 민재가 사용하는 두 번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와 해외 계좌 관리자의 이름을 말했다. 또한 서윤에게 위임장을 받지 못할 경우 사용할 예정이었던 다른 계획도 털어놓았다. 여행지에서 서윤의 여권을 없애고 현지 변호사를 가장한 사람을 보내 서명을 받아내는 방식이었다. 해숙의 진술은 자신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민재가 얼마나 여러 겹의 함정을 준비했는지를 드러냈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고 안에서 나온 것은 탐욕 하나가 아니라 서로를 제물로 삼을 준비를 한 가족의 민낯이었다. 민재는 어머니가 두 번째 휴대전화까지 넘겼다는 소식을 듣자 처음으로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다. 조사실에서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그 여자가 먼저 제안한 일이에요. 회사가 망하면 다 끝난다면서 서윤을 없애자고 한 사람도 어머니예요. 라고 소리쳤다. 담당자가 차분히 물었다. 없앤다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민재는 순간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곧바로 물리적으로 해치겠다는 뜻이 아니라 경영권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였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두 번째 휴대전화에는 해숙과 나눈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서윤이 해외에서 잡히면 시간을 끌고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위임장을 보내며 거부하면 보험 절차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민재는 메시지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서윤과 태준이 자신의 회사를 빼앗기 위해
모든 사람을 매수했다고 외쳤다. 그때 조사관이 회원제 창고에서 발견된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민재가 혼자 남긴 메모였다. 어머니가 흔들리면 전부 어머니 책임으로 정리한다. 서유는 정신과 기록으로 신빙성을 무너뜨린다. 두 사람 모두 통제할 수 있다. 녹음이 끝나자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도구로 본 그의 생각이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다. 유리창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유는 통쾌함보다 공허함을 느꼈다. 한때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자의 얼굴에는 이제 잃을 것을 계산하는 공포밖에 남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을 때 서윤과 태주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법무법인 회의실에 단둘이 남았다. 책상 위에는 회수 대상 자산 목록과 피해자 명단이 쌓여 있었다. 태주는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마련했고, 서윤은 자신이 가진 지분과 개인 자산 중 어떤 부분을 피해 회복에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었다. 한참 동안 일만 하던 서윤이 갑자기 물었다. 2해 전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어요? 내가 민재를 믿겠다고 했을 때.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대답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장부를 보면 위험하다는 걸 알았고 당신도 언젠가 다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대신 당신을 어리석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서유는 시선을 내렸다. 당신은 늘 옳았어요. 그래서 더 미웠어요. 아니요. 사실을 맞히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옳은 것은 다릅니다. 태주는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번에도 당신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이유는 설명했지만 당신이 왜 당장 말하고 싶어 하는지는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서유는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직 당신을 완전히 믿지는 못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처음으로 내가 사건이 아니라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말에 태준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는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서윤이 스스로 선택한 자리에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남은 장부를 함께 넘겼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조사팀은 해외 계좌 일부와 차명 자산의 이동을 막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동시에 보험 계약과 위조된 전자서명, 회사 자금 유용 공항 제보 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서유는 단축 카메라 영상을 다시 보지 않았다. 더 이상 그 영상만이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장부와 메시지, 계약서와 송금 기록, 민재 자신의 목소리가 서로 맞물려 거대한 구조를 드러내고 있었다. 태준이 마지막 파일을 닫으며 말했다. 이제 민재 씨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서유는 창밖의 어두운 강을 바라보았다. 거의라는 말은 싫지만 이제 이해해요. 진실은 한 장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그녀는 휴대전화에 쌓인 악성 메시지를 모두 지우지 않았다. 언젠가 공개될 조사 결과가 거짓말을 하나씩 덮을 때까지 남겨두기로 했다. 그때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재가 서윤과 단둘이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며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들으면 서윤도 이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만날게요. 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마지막까지 무엇을 사랑이라고 부르는지 직접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은 채 문을 향해 걸어갔다. 유민재와의 마지막 면담은 유리벽으로 분리된 작은 조사실에서 이루어졌다. 한서윤이 들어서자 민재는 마치 오래 기다린 남편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칠 사이 수염이 자라고 눈 아래가 검게 꺼졌지만 넥타이 매듭 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듯했다. 서윤아와 줘서 고마워. 나는 네가 결국 내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 민재가 의자를 당겨주었지만 서윤은 맞은편에 그대로 서 있었다. 설명할 게 있다고 했지. 민재는
조사실 밖을 한번 살핀 뒤 목소리를 낮췄다. 모든 일이 처음부터 이렇게 될 생각은 아니었어. 회사가 잠깐만 버티면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었고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그런데 네가 장부를 보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네가 이혼하면 우리 집안이 끝난다고 했어. 나는 선택지가 없었어. 서유는 그 말을 들으며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일을 선택이 아니라 상황의 결과로 만들고 있었다. 당신에게는 늘 선택지가 있었어. 회사를 포기할 수도 있었고, 사실을 말할 수도 있었고, 처벌을 감수할 수도 있었지.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건 정직이었어. 민재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당신은 실패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진 사람은 몰라. 서유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나를 감옥에 보내고 죽을 가능성까지 계산했어. 민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억울하다는 듯 웃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겁을 주면 서명할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늘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니까. 이번에도 결국 그렇게 할 줄 알았어. 1억에 강지, 원. 그 말에 서유는 분노보다 차가운 허물을 느꼈다. 민재는 그녀의 사랑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이 참는지, 얼마나 쉽게 자신을 뒤로 미루는지를 이용했을 뿐이었다. 내가 당신을 도울 때마다 당신은 그걸 모욕이라고 했지. 그런데도 계속 돈을 받았어. 민재는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당신이 돈을 줄 때마다 나를 내려다봤잖아. 나는 당신이 무너질까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직원들 급여를 내가 막았다는 것도, 어머니 빚을 갚았다는 것도 숨겼어. 당신 체면을 지켜주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 서유는 처음으로 의자에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사랑을 받는 순간마다 빚진 사람이 되는 걸 견디지 못했어. 그래서 나를 없애면 빚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민재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듯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래도 우리 사이에 진짜였던 순간은 있었어. 내가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 서유는 오래 침묵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 당신은 내가 가진 것과 내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사랑했어. 내가 사람이 아니라 안전장치였던 거지. 민재는 갑자기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강태준 때문이야. 그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밖에 있던 직원이 문 가까이 다가왔지만 서유는 손을 들어 괜찮다는 뜻을 보였다. 여기까지 와서도 당신은 내가 누군가에게 속한 사람이어야만 이해할 수 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당신을 떠나는 건 다른 남자를 선택해서가 아니야. 보고 이제 나를 선택하기 때문이야. 민재는 웃음과 울음 사이에 이상한 소리를 냈다. 당신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투자자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회사가 무너지면 당신 이름도 함께 더러워져. 그 책임 중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감당할 거야. 내가 너무 오래 장부를 보지 않은 책임도 있고 당신이 계속 돈을 끌어다 쓰도록 막지 못한 책임도 있어. 하지만 당신의 범죄까지 대신 짊어지지는 않을 거야.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당신이 두려워한 건 가난도 실패도 아니었어.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 순간이었어. 이제 그 순간이 온 거야. 민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서유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처음으로 협박도 변명도 아닌 목소리로 나를 버리지 마라고 말했다. 서유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말은 너무 늦었고 사랑이 아니라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의 외침이었다. 오해숙은 아들과 달리 서윤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려 했다. 서윤은 직원에게 부탁해 그녀를 의자에 앉혔다. 해숙의 진주 목걸이는 사라졌고 언제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다. 민재가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둘 수는 없잖니.
네가 선처해달라고 한마디만 해줘. 해숙은 울면서 서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어머니는 지금도 저한테 아드님을 구하라고 하시네요. 해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애는 어릴 때부터 실패를 견디지 못했어. 아버지가 죽기 전에 회사는 네가 이어야 한다고 말했거든. 그 기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기대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진 않아요. 선택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시킨 일이 더 많아. 민재는 겁이 나서 그랬어. 내가 책임질 테니 그 애만은. 서유는 조용히 말을 끊었다. 어머니는 이미 아드님 대신 수없이 책임지셨어요. 실패할 때마다 남을 탓하게 했고, 돈이 모자라면 제 돈을 가져오게 했고, 잘못을 저지르면 가족을 위해서였다고 감싸셨죠. 그게 아드님을 살린 게 아니라 지금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해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서유는 울고 있는 여성을 보며 연민이 생기는 것을 느꼈지만 그 연민이 다시 자신을 희생시키게 두지 않았다. 저는 선처를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사실대로 진술하고 피해 회복에 협조한다면 그 내용은 절차 안에서 평가될 겁니다. 그 이상은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수사는 공항에서 발견된 물건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유성홀딩스의 허위 투자 사업, 위조된 서명회사, 자금 유용 보험 계약과 재산 위임 계획이 하나씩 공식 기록에 포함되었다. 민재와 해숙, 그리고 각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에 따라 조사를 받았다. 누구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법원의 판단으로 남았지만 더 이상 가족 내부의 오해나 부부싸움으로 축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은 분명해졌다. 서윤의 이혼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재 측은 처음에는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며 상당한 몫을 요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가 서윤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강압적인 위임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자 주장은 힘을 잃었다. 서윤은 승소 가능성이나 재산을 지켰다는 말보다 자신의 이름이 다시 자신의 서명과 연결된다는 사실에서 더 큰 안도감을 느꼈다. 누군가 몰래 만든 계약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읽고 선택한 문서에 이름을 적는 일이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다. 이혼 확인 절차를 마친 날, 담당자가 새 서류를 건네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서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다. 예전 같았으면 주변 사람을 기다리게 할까봐 서둘러 넘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누구의 조급함도 자신의 판단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사의 남은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은 화려한 복수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 허위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의 명단에는 평생 모은 돈을 넣은 은퇴자 자녀 학비를 마련하려던 부부 직원의 말을 믿고 대출까지 받은 자영업자들이 있었다. 서유는 자신의 법적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무조건 떠안지는 않았다. 대신 조사팀과 회계 전문가들의 검토 아래 회수된 차명 자산과 남아있는 회사 자금이 피해자들에게 투명하게 돌아가도록 별도의 관리 구조를 만드는 데 참여했다. 자신의 개인 자산 일부도 자발적으로 출연했지만 그것을 죄책감으로 포장하지 않았다. 제가 모든 피해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돈을 넣는다고 민재가 한 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서유는 피해자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했다. 다만 제가 장부를 외면한 시간이 피해를 키웠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회수 가능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공개하겠습니다. 퇴직금을 잃었던 중년 여성은 한참 서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도 속은 사람이잖아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속았다는 이유로 아무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쓸 필요도 없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 말은 피해자들뿐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선언이었다. 회복은 누군가의 모든 잘못을 짊어지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몫을 정확히 구분해 감당하는 일이었다. 강태주는 형사 절차와 긴급한 자산 보전 작업이 안정되자 서윤의 대리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회의실에서 사임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다른 변호사가 남은 절차를 맡을 겁니다. 자료 인계도 끝냈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읽다가 고개를 들었다. 왜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사건이 끝나기 전에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 채 계속 대리하면 당신의 선택과 제 조언 사이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서윤은 그가 또다시 뒤로 물러나려는 것처럼 느껴져 서운함이 먼저 올라왔다. 그러면 사건이 끝났으니 이제 볼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태준의 표정이 흔들렸다. 반대입니다. 변호사라는 이유 없이 만나고 싶어서 물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제 감정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면 도움에 대한 감사와 다른 마음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덧붙였다. 당신이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의뢰인도 아닌 시간부터 가져야 합니다. 서윤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과거의 태준이었다면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을 그녀에게 강요했을 것이다. 지금 그는 곁에 있고 싶다는 이유로 먼저 거리를 선택하고 있었다. 얼마나 기다릴 생각이에요? 서윤이 묻자 태준은 옅게 웃었다. 기다리는 기간까지 제가 정하면 또 통제하는 사람이 되겠죠. 서윤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짧고 서툰 웃음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긴장을 조금 녹였다. 그럼 나중에 제가 먼저 연락할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서윤은 한남동 펜트하우스를 정리하고 크지 않은 아파트로 옮겼다. 처음 며칠은 아무도 없는 집의 정적이 두려웠다. 민재의 발소리도 해숙의 전화도 회사에서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는 연락도 없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안해. 그녀는 새벽마다 일어나 문이 잠겼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적은 위협이 아니라 공간이 되었다. 서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고 민재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치워두었던 책들을 거실에 쌓았다. 어느 날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 어머니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을 발견했다. 어머니는 가족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폭언과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떠났다는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딸이 어머니를 따라갈까 두려워 모든 책임을 어머니에게 돌렸던 것이다. 서윤은 며칠 동안 번호를 바라보다 전화를 걸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서로를 용서하거나 안아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울면서 변명하지 않았고 서윤도 왜 자신을 데려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삼키지 않았다. 긴 대화 끝에 어머니가 말했다. 네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는데 떠나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했구나. 서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배웠어요. 떠나는 건 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음 주에 차를 마시기로 했다. 잃어버린 세월이 한 번에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서윤은 관계를 회복하는 속도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로부터 6달 뒤 서윤은 다시 인천공항 출국장에 섰다. 이번에는 결혼기념 여행도 회사 계약도 누군가가 준비한 도피도 아니었다. 피해 회복 절차와 새로운 투자관리 회사를 정리한 뒤 스스로에게 허락한 짧은 여행이었다. 검은색이 아닌 짙은 남색 여행 가방은 전날 밤 그녀가 직접 쌌다. 옷과 책, 작은 카메라, 어머니가 건넨 손수건이 전부였다. 검색대 앞에 서자 과거의 기억이 밀려와 숨이 잠시 막혔다. 직원이 가방을 옆으로 옮기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서윤은 도망치지 않았다. 정상적인 추가 확인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방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웃지 않았다. 그저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걸었다. 출국장 안쪽 카페 앞에서 익숙한 남자가 보였다. 태준은 서류 가방 대신 작은 여행용 배낭을 메고 있었다. 서윤이 다가가자 그가 먼저 말했다. 연락받고도 공항까지 와도 되는지 3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왔네요. 당신이 같이 가자고 한 건 아니니까요. 같은 날, 같은 곳으로 가는 표를 샀을 뿐입니다. 서윤은 어이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그건 변호사식 우연이에요. 태준은 드물게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소하겠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여권과 탑승권을 손에 든 채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반년 동안 태주는 약속대로 먼저 관계를 재촉하지 않았다. 가끔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가 답하지 않는 날에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서윤이 피해자 지원 구조에 관해 의견을 구할 때도 법률적 답변만 했으며 선택은 언제나 그녀에게 남겨두었다. 그 거리 덕분에 서윤은 자신이 고마움 때문에 그를 찾는지, 외로움 때문에 기대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의 곁에 있고 싶은지 천천히 생각할 수 있었다. 그녀는 탑승구 방향을 바라본 뒤 태준에게 물었다. 탑승구 방향을 비예보 가냐드 옆자리 비어 있어요. 태준의 눈빛이 조심스럽게 밝아졌다. 확인해 보니 비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여행은 같이 가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서윤은 자신의 가방 손잡이를 단단히 잡았다. 제 여권도, 표도, 짐도 제가 들고 갈 거예요. 어디로 갈지, 언제 돌아올지도 같이 결정하고요. 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당연한 건데 예전에 저는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탑승구로 걸어갔다. 태주는 그녀보다 앞서지 않았고 서윤도 그를 따라가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의 불빛이 길게 이어졌다. 서윤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번 여행은 누군가가 준비한 함정도 도망도 아니었다. 살아남은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선택한 첫 번째 출발이었다.